1. 독사의 달콤한 속삭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0평대 아파트 한 채가 70대 홀어머니 박순덕의 전 재산이었다. 시가 25억 원을 호가하는 이 아파트는 남편이 40년간 버스 운전사로 일하며 모은 피와 땀의 결정체였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운전대를 잡았던 남편의 노고가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었다. 이 집 한 채로 아들 박민수를 의대까지 보냈고 결혼까지 시켜줬다. 하지만 의사가 된 아들은 어머니를 점점 소홀히 대했다.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었고 안부 전화 한 통 오지 않는 달이 태반이었다. 심지어 어머니가 감기로 누워있어도 병문안 한 번 오지 않았다. 며느리 최유진은 더했다. 명문대 패션 디자인과를 나왔다며 허세를 부렸지만 실상은 동네 의류 매장에서 시급 9,000원짜리 아르바이트나 하는 신세였다. 그런데도 5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며 체면 칠해에만 골몰했다. 시어머니 생신에도 5만 원짜리 꽃다발 하나 대충 사와서는 효부인 척 연기했다. 박순덕은 외로웠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30평 아파트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다. 밤마다 남편 사진을 보며 눈물 흘렸다. 평생 모은 재산이 25억이나 되지만 함께 나눌 사람이 없었다. 가끔 아들이 보고 싶어서 전화해도 바쁘다며 5분도 통화하지 않았다. 며느리는 더했다. 전화를 받기는 하지만 뒤에서 TV 소리가 들렸고 건성건성 대답만 했다. 그런 아들 내외가 3개월 전부터 갑자기 달라졌다. 어느 날부터 매일같이 안부 전화를 걸어왔다. 박민수는 목소리부터 다정해졌다. 어머니 식사는 하셨는지 혈압약은 챙겨 드시는지 세세하게 물어봤다. 주말마다 찾아와서는 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러주고 맛있는 음식을 해다 바쳤다. 그동안 한 번도 집안일을 해본 적 없던 최유진이 청소까지 해주며 친딸처럼 굴었다. 박순덕의 발톱 깎기까지 해주며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에 박순덕은 감동받을 수밖에 없었다. 박민수는 개인 병원을 차리겠다며 자금이 필요하다고 넌지시 말했다. 하지만 직접 돈을 달라고 하지는 않았다. 대신 더 교묘한 방법을 선택했다. 어머니가 혼자 계시니 너무 걱정된다며 자신들이 이사와서 함께 살고 싶다고 했다. 최유진도 맞장구를 쳤다. 시어머니 건강이 걱정되니 24시간 모시고 살겠다며 눈물까지 보였다. 그러면서 슬쩍 진명의 이야기를 꺼냈다. 요즘 종부세와 상속세가 너무 비싸서 일반인들은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미리 아들 명의로 해두면 세금도 절약하고 나중에 상속할 때도 복잡한 절차를 피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게다가 어머니께 만약 치매나 중풍 같은 일이 생기면 집을 팔 수도 없고 관리도 어려워진다며 불안감을 조성했다. 미리 명의를 바꿔두면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논리정연하게 설명했다. 박순덕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평생 모은 재산을 선뜻 내어줄 수는 없었다. 하지만 3개월간 보여준 아들 내외의 극진한 효심에 마음이 흔들렸다. 특히 함께 살자는 제안이 너무 혹했다. 홀로 지내는 노년의 외로움이 얼마나 깊은지 아무도 몰랐다. 며느리가 매일 안마해주고 아들이 매일 병원 다녀오는 길에 들러서 안부를 묻는 그 3개월이 5년간의 외로움을 달래줬다. 2주를 고민한 끝에 박순덕은 결국 마음을 굳혔다. 아들이 정말 변했다는 확신이 들었다. 의사가 되고 나서 교만해졌던 아들이 어머니의 소중함을 깨달은 것 같았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다. 그동안 시어머니를 무시했던 것을 반성하고 진심으로 모시려는 마음이 느껴졌다. 박순덕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향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 한편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갔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환한 미소를 보며 불안감을 떨쳐냈다. 압구정동 아파트 한 채 시가 25억 원이 아들 박민수의 소유가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박민수와 최유진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승리의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40년간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자신들 것이 된 것이었다. 명예 이전 수속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민수 부부는 벌써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보여주던 친근한 미소에 어색함이 묻어났다. 말투도 미묘하게 변했다. 박순덕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법적으로 집 주인은 이제 아들이었고 자신은 그저 거주할 권리만 있는 상태가 됐다. 40년간 정성껏 갖고 온 자신의 집에서 박순덕은 이제 어정쩡한 위치가 된 것이었다. 가면을 벗은 독사들. 명예 이전 후 첫 번째 주말 진짜 지옥이 시작됐다. 그동안 3개월간 극진히 모시던 아들 내외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었다.
마치 연기를 하던 배우들이 갑자기 본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았다. 토요일 오후 평소처럼 거실에서 트로트 프로그램을 보려던 박순덕에게 며느리 최유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거실은 이제 젊은 부부가 쓰는 공간이니까 방에서만 TV를 시청하라는 것이었다. 40년간 자신이 닦고 치우며 지켜온 거실에서 쫓겨나는 기분이었다. 그 거실 소파는 남편과 함께 골라서 산 것이었고 TV는 아들 대학 입학 선물로 바꾼 것이었다. 모든 것이 추억이 담긴 공간인데 하루아침에 출입금지 구역이 됐다. 박민수는 아내 편을 들며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다고 핀잔을 줬다. 세대 차이니까 이해하라며 오히려 어머니를 탓했다. 저녁 식사 시간은 더욱 참혹했다. 그동안 아들 내외를 위해 정성껏 차린 밥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대신 전자레인지에 돌린 찬밥과 시판 김치 그리고 며칠 전 남은 반찬 몇 개가 박순덕 앞에 플라스틱 그릇에 담겨 놓였다. 최유진은 뻔뻔하게 말했다.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니까 많이 먹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라며 적당히 먹는 게 좋다고 의학적인 근거까지 들이댔다. 반면 아들 내외는 갓 지은 윤기 나는 밥과 신선한 반찬들로 풍성하게 상을 차렸다. 삼겹살까지 구워서 먹으면서도 어머니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같은 집 같은 부엌에서 나온 음식이지만 천국과 지옥 차이였다. 박순덕이 반찬이 모자라다고 하자 최유진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어머니 몫으로 따로 장을 보지 않으니까 있는 걸로 드시라고 했다. 집안일은 더욱 가혹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박순덕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들 내외의 아침을 차려야 했다. 빨래, 청소, 설거지는 물론이고 화장실 청소까지 모두 혼자 해야 했다. 조금이라도 늦거나 완벽하지 않으면 가차 없는 잔소리가 쏟아졌다. 최유진은 특히 독했다. 나이 들었다고 모든 걸 봐줄 수는 없다며 집에 얹혀 사는 이상 제 몫은 해야 한다고 했다. 얹혀 산다는 말을 들으며 박순덕의 가슴은 산산조각 났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으로 산 집에서 얹혀 산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법적으론 아들 집이지만 정서적으론 여전히 자신의 집이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다. 오히려 집주인인 아들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눈치를 줬다.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아들 내외는 박순덕을 완전히 가정부이자 무료 숙식 제공자로 취급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을 차려야 했고 밤 11시까지 설거지와 청소를 해야 했다. 중간에 잠깐 쉬려고 하면 할 일이 많다며 재촉했다. 조금이라도 불만을 표시하면 집에서 나가라는 협박이 따랐다. 박민수는 특히 잔인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무엇을 해준 게 있냐며 집 한 채 준 것으로 평생 보답받으려 한다고 비아냥댔다. 의대 등록금이 얼마나 비쌌는데 그 돈에 비하면 이 집은 이자도 안 된다며 모독했다. 결혼비용, 신혼집 마련비, 생활비 지원까지 계산해보면 어머니가 오히려 빚진 게 많다고까지 했다. 평생 아들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더욱 치를 떨리게 하는 건 친구들 앞에서의 이중적인 모습이었다. 지인들이나 병원 동료들이 놀러오면 박민수 부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자 효부 연기를 했다. 어머니 건강을 세심하게 챙긴다며 자랑하고 함께 살면서 모신다며 칭찬받았다. 하지만 손님들이 가고 나면 다시 차가운 본 모습을 드러냈다. 2개월이 지나자 박순덕은 완전히 지쳐버렸다. 몸무게는 5kg이나 빠졌고 혈압약을 먹어도 혈압이 조절되지 않았다. 스트레스성 위염까지 생겨서 제대로 식사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아들 내외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병원 가는 것도 돈 낭비라며 집에서 쉬라고 했다. 결정적인 순간이 마침내 왔다. 어느 금요일 저녁 최유진이 큰 여행 가방을 끌고 나타났다. 그 안에는 박순덕의 옷가지들이 대충 구겨져 들어 있었다. 속옷부터 외출복까지 모든 것이 무차별적으로 쑤셔 넣어져 있었다. 최유진은 냉정하게 말했다. 시어머니에게 분당 끝자락에 작은 집이 하나 있지 않냐며 거기서 지내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 이유는 극도로 현실적이었다. 자신들도 살기 힘드니까 식비라도 아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어머니가 혼자 계시면 더 건강해질 거라며 마치 어머니를 위한 일인 양 포장했다. 박민수는 아내 뒤에 서서 고개만 끄덕였다. 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나 죄송함조차 보이지 않았다. 당연한 일이라는 듯 태연했다. 박순덕은 무릎이 꺾였다. 70평생 이런 치욕을 당할 줄 몰랐다. 자신이 낳고 기른 아들에게,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물려준 아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을 줄 몰랐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소용없었다. 아들 내외는 이미 마음을 굳혔다. 당장 내일 아침까지 나가라고 최후 통첩을 했다. 박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40년간 살던 집을 돌아봤다. 이제 그 누구도 자신을 기다리지 않을 차가운 공간이 되어버렸다. 3. 복수는 하늘이 한다. 압구정동 아파트를 완전히 차지한 박민수와 최유진 부부는 승리감에 완전히 도취돼 있었다. 25억짜리 아파트가 하루아침에 자신들 것이 됐다. 더 이상 어머니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고 집안일을 도와줄 필요도 없었다. 모든 것이 자유로워졌다. 박민수는 그동안 미뤄왔던 성형외과 개원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강남 한복판에 화려한 인테리어의 고급 클리닉을 차리고 싶었다. 최유진도 더 이상 시급 9,000원짜리 아르바이트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명품 쇼핑과 고급 레스토랑 데이트가 일상이 됐다. 매일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수백만 원짜리 핸드백과 구두를 샀다.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SNS에 인증샷을 올리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부부는 매일 밤 샴페인을 터뜨리며 새로운 삶을 축하했다. 어머니를 내쫓은 것에 대한 죄책감은 하나도 없었다. 박민수는 어머니가 쫓겨난 지 일주일 만에 집을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았다. 성형외과 개원 자금과 의료 장비 구입비로 쓰겠다는 명목이었다. 25억짜리 집을 담보로 하니 은행에서는 기꺼이 돈을 빌려줬다. 최유진도 5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자신만의 고급 부티크를 차리려고 했다. 청담동 한복판에 임대료만 월 500만 원짜리 매장을 계약했다. 부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기분이었다. 그동안 어머니 때문에 눈치 보며 살았던 게 얼마나 스트레스였는지 새삼 깨달았다. 이제는 집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도 되고 새벽까지 친구들과 파티를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다. 자유가 이런 것이라며 매일매일이 신이 났다. 한편 분당 끝자락 성남시 외곽의 허름한 다세대 주택에서 박순덕은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30년 전 남편이 노후를 위해 마련해둔 집이었지만 10년간 비어있던 탓에 온갖 문제가 발생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보일러는 완전히 고장나서 찬물만 나왔다. 수도관은 녹슬어서 누런 물이 나왔고 전기 배선도 낡아서 위험했다.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집을 혼자 수리하며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참담했다. 주변은 허벌판과 논밭뿐이었다.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서 30분이나 걸렸고 하루에 버스도 몇 대 오지 않았다. 병원이나 마트에 가려면 거의 반나절이 걸렸다. 이웃집도 몇백 미터 떨어져 있어서 말 상대 하나 없이 지내야 했다. 박순덕은 매일 울면서 지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첫 번째 벨소리도 채 끝나기 전에 끊어버렸다. 문자를 보내도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다. 며느리는 아예 연락처를 차단해버려서 연결조차 되지 않았다. 40년간 정성으로 키운 아들이 이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밤마다 남편의 영정 앞에서 오열했다. 생활도 막막했다. 통장에 돈이 얼마 없어서 생활비를 아껴 써야 했다. 전기세, 수도세도 부담이었다. 난방비를 아끼려고 두꺼운 옷을 껴입고 지냈다.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라면과 김치로 하루 한 끼만 먹는 날이 허다했다. 건강도 급속히 나빠졌다. 혈압이 오르고 무릎이 아파서 걷기도 힘들어졌다. 그런데 3개월 후 동네에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신분당선 지하철이 연장된다는 것이었다. 수인 분당선이 성남시 외곽까지 연장되면서 박순덕이 사는 지역에 새로운 역이 생긴다는 소문이었다. 처음에는 동네 할머니들끼리 하는 그저 뜬소문 정도로 여겨졌다. 이런 시골 변두리에 지하철이 들어올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구체적인 정보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에서 수도권 교통망 확충을 위해 지하철을 대폭 연장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이었다. 거기에 더해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는 소식이었다. 성남시 외곽 일대를 신도시급으로 개발해서 수십만 명이 살 수 있는 거대한 주거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이었다. 박순덕은 반신반의했다. 허벌판과 논밭뿐인 이런 변두리에 지하철이 들어오고 신도시가 생긴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싶었다. 하지만 며칠 후 구청에서 정말로 공고문이 나붙었다. 지하철 연장 공사와 함께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이 시작된다는 공식 발표였다. 박순덕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동사무소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구청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나와서 상세한 계획을 설명했다. 기존 농지와 임야 그리고 노후된 주택들을 모두 매입해서 택지로 개발한다는 것이었다.
그 자리에 최신식 아파트 단지와 상업지구, 학교와 병원까지 갖춘 완전한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보상 조건이었다. 기존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현금 보상금과 함께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함께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박순덕의 허름한 다세대 주택도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을 합쳐 8억 원 상당의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거기다 신축 아파트 32평형 분양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시세로 따지면 총 23억 원 상당의 보상이었다. 박순덕은 믿기지 않았다. 아들에게 쫓겨나 절망에 빠져있던 자신에게 이런 기회가 올 줄 몰랐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너무 좋은 조건이라 혹시 사기는 아닌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됐다. 하지만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정부 공식 발표였고 구청과 LH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었다.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됐고 법적으로도 문제없이 진행됐다. 박순덕은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어쩌면 하늘이 자신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들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4. 하늘이 내린 역전승. 택지개발 사업이 정식으로 확정 발표되자 박순덕 주변의 세상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었다. 그동안 아무도 관심 없던 시골 변두리가 갑자기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는 황금터로 변신한 것이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하루에 수십 번씩 찾아와서 땅을 팔라고 간청했다. 처음에는 3억, 며칠 후에는 5억, 일주일 후에는 8억, 마지막에는 12억까지 부르며 당장 계약하자고 애원했다. 하지만 박순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70평생 살아온 경험과 지혜가 그녀에게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도와줬다. 성급하게 팔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택지개발 조합에 정식으로 가입해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기로 마음을 단단히 굳혔다. 동네 분위기도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 그동안 조용하기만 했던 농촌 마을에 매일 수백 대의 차량이 드나들었다. 측량팀, 설계팀, 공사 관계자, 정부 관계자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어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형형색색의 현수막과 플래카드가 곳곳에 걸렸고 택지개발조합 사무실도 마을회관에 임시로 설치됐다. 매주 주민설명회가 열렸고 보상 관련 상담도 매일 진행됐다. 박순덕은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5개월 전만 해도 아들에게 쫓겨나 절망과 분노에 빠져있던 자신에게 이런 기적 같은 기회가 올 줄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너무 좋은 일이라 언젠가 나쁜 일이 생길까봐 불안했다. 매일 남편 영정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다. 보상 조건도 정말 파격적이었다. 기존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현금 보상금과 함께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함께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박순덕의 허름한 다세대 주택도 토지 가격 7억 원과 건물 가격 3억 원을 합쳐 총 10억 원의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거기에 더해 신축 아파트 35평형 분양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분당 신도시급으로 개발되는 지역의 35평 아파트라면 시세가 최소 18억 원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총 28억 원의 보상을 받는 셈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들이 가로챈 압구정동 아파트와 똑같은 가격이었다. 박순덕은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확신했다. 한편 박민수 부부의 몰락은 계속해서 가속화됐다. 8억 원의 빚에 짓눌린 채 경기도 외곽 월세 70만 원짜리 원룸에서 겨우 연명하고 있었다. 10평도 안 되는 좁디 좁은 공간에 살림을 우겨넣고 살아야 했다. 그동안 30평대 아파트에서 호화롭게 살던 것과 비교하면 쪽방촌 수준이었다. 화장실과 부엌이 한 공간에 있어서 냄새가 진동했고 방음도 전혀 안 돼서 옆집 소음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최유진은 매일 울면서 지냈다. 그동안 모은 명품 가방과 옷들은 모두 중고 매장과 인터넷에 헐값에 처분해야 했다. 200만 원짜리 샤넬 가방도 30만 원에 팔아야 했다. 고급 레스토랑은 완전히 꿈도 꿀 수 없게 됐다. 편의점 도시락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대부분이었다. 가끔 치킨을 시켜 먹으면 그것이 최고의 사치였다. 그동안 누렸던 풍요로운 삶과의 낙차가 너무 커서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들었다. 박민수는 다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다. 하지만 개원 실패와 의료사고 소문 때문에 어떤 대형 병원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의사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다.
간신히 경기도 외곽 200개 병상 규모 종합병원에서 월급 500만 원짜리 일반의 자리를 구했다. 그것도 야간 응급실 당직까지 서야 하는 조건이었다. 그동안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이라고 불리며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이제는 간호사들에게도 무시당하는 신세가 됐다. 최유진도 생계를 위해 다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다. 패션 디자이너의 꿈은 완전히 포기하고 대형마트 정육 코너에서 일했다. 하루 8시간 서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게다가 고기 비린내 때문에 옷에 냄새가 배어서 집에 와서도 샤워를 몇 번씩 해야 했다. 그동안 손톱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는 손이 거칠어지고 발이 부어서 매일 고생했다. 시급 9,800원으로 한 달 풀타임 일해도 18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다. 부부 합쳐서 월 수입이 680만 원 정도였지만 빚 이자만 350만 원이 넘었다. 월세와 생활비를 최대한 아껴 써도 매달 빚이 불어날 수밖에 없었다. 서로를 원망하며 지냈다. 박민수는 아내가 사치만 부리며 집안을 말아먹었다고 비난했다. 최유진은 남편이 무능해서 사업을 망쳤다고 맞받아쳤다. 예전에는 그나마 어머니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혼자였다. 경제적 어려움은 사회적 고립으로도 이어졌다. 그동안 함께 어울리던 강남 친구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 한때는 성공한 의사 부부라며 부러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연락조차 받지 않았다. 동창회나 모임에도 절대 나갈 수 없었다. 체면상 어디 사는지 뭘 하는지 도저히 말할 수가 없었다. SNS도 완전히 중단했다. 그동안 고급 레스토랑과 해외여행 사진으로 가득했던 계정이 부끄러워졌다.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된 채 살아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건강마저 급속히 악화됐다. 박민수는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만성위염과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렸다. 제대로 치료받을 여유도 없이 약국 진통제로만 버텼다. 머리카락도 절반 이상 빠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다. 40대 중반인데 60대처럼 보였다. 최유진은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걸려서 정신과 약물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동안 누렸던 풍요로운 삶과의 극심한 낙차를 정신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가끔 자해 충동과 극단적 선택에 대한 생각까지 들었다. 한편 박순덕에게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계속 들려왔다. 신분 당선 개통과 택지 개발 효과로 주변 부동산 가격이 매월 급등하고 있었다. 박순덕이 받을 신축 아파트 분양권의 시세도 18억에서 22억으로 뛰어올랐다. 현금 보상금 10억과 합치면 총 32억 원의 재산을 갖게 되는 것이었다. 아들이 가져간 28억보다 4억이나 더 많아진 것이었다. 박순덕은 매일 남편 영정 앞에서 감사 인사를 올렸다. 아들에게 배신당해 절망했던 그 순간이 오히려 하늘이 준 기회였다고 확신했다. 만약 압구정동 아파트에 그대로 있었다면 이런 기회를 영영 놓쳤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몰락한 아들과 역전한 어머니. 박순덕은 보상금 8억 원을 받고 LH공사에서 제공하는 임시 거주용 아파트로 이주했다. 택지개발 조합원들을 위한 깔끔한 24평 아파트였다. 그동안 곰팡이 냄새 나던 허름한 다세대 주택에 비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새 가전제품과 새 가구로 깨끗하게 꾸며진 집에서 박순덕은 다시 살아갈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70평생 살면서 이렇게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다. 통장에 찍힌 8억이라는 숫자가 매번 확인할 때마다 믿기지 않았다. 아들에게 빼앗긴 25억보다는 적었지만 혼자 쓰기에는 충분한 돈이었다. 더욱이 2년 후에는 15억 원 상당의 신축 아파트까지 받게 되니 총 재산은 23억 원이나 됐다. 오히려 아들이 가져간 것보다 더 많아진 셈이었다. 새로운 동네 생활도 만족스러웠다. 지하철역이 바로 앞에 생기면서 교통이 엄청나게 편해졌다. 서울 시내까지 40분이면 갈 수 있었다. 대형마트와 종합병원, 은행, 관공서까지 모든 편의시설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들어섰다. 그동안 버스 한 대 타려고 30분씩 걸어 다니던 것과는 천지 차이였다. 동네 사람들과도 금세 친해졌다. 다들 비슷한 처지의 택지개발 수혜자들이라 공통 화제가 많았다. 매주 공원에서 만나서 게이트볼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단체로 여행도 다녔다. 그동안 혼자서 외롭게 지내던 것과 비교하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었다. 박순덕은 매일매일이 감사했다. 반면 박민수 부부의 몰락은 처참했다. 4억 원의 빚에 짓눌린 채 경기도 외곽 월세 80만 원짜리 투룸에서 겨우 연명하고 있었다. 12평도 안 되는 좁디좁은 공간에 살림을 우겨넣고 살아야 했다. 그동안 30평대 아파트에서 호화롭게 살던 것과 비교하면 쪽방 수준이었다.
화장실과 부엌도 너무 작아서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도 힘들었다. 최유진은 매일 울면서 지냈다. 명품 가방들은 모두 중고 매장에 팔아야 했고 명품 옷들도 인터넷에 헐값에 처분했다. 고급 레스토랑은 꿈도 꿀 수 없게 됐다. 편의점 도시락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허다했다. 그동안 누렸던 풍요로운 삶과의 낙차가 너무 커서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들었다. 박민수는 다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다. 하지만 개원 실패와 의료사고 소문 때문에 어느 대형 병원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의사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요주의 인물로 찍혔다. 간신히 경기도 외곽 300개 병상 규모 종합병원에서 월급 450만 원짜리 일반의 자리를 구했다. 그동안 의사 선생님 대접받으며 자존심 세우던 것과 비교하면 참담한 현실이었다. 최유진도 생계를 위해 다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다. 패션 디자이너의 꿈은 완전히 포기하고 대형마트 계산원으로 일했다. 하루 8시간 서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그동안 손톱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는 손이 거칠어지고 발이 부어서 고생했다. 시급 9,500원으로 한 달 풀타임 일해도 200만 원이 안 됐다. 부부 합쳐서 월 수입이 650만 원 정도였지만 빚 이자만 200만 원이 넘었다. 생활비를 최대한 아껴 써도 매달 빚이 늘어만 갔다. 서로를 원망하며 지냈다. 박민수는 아내가 사치만 부리며 집안을 말아먹었다고 비난했다. 최유진은 남편이 무능해서 사업을 망쳤다고 맞받아쳤다. 예전에는 그나마 어머니의 재산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지만 이제는 그것도 없었다. 경제적 어려움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졌다. 그동안 함께 어울리던 강남 친구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 한때는 의사 부부 성공한 사업가라며 부러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연락도 받지 않았다. 동창회에도 나갈 수 없었다. 체면상 어디 사는지 뭘 하는지 말할 수가 없었다.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된 채 살아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건강마저 악화됐다. 박민수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만성위염과 불면증에 시달렸다. 제대로 치료받을 여유도 없이 약국 진통제로만 버텼다. 최유진은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정신과 약물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동안 누렸던 풍요로운 삶과의 낙차가 너무 커서 정신적으로 적응하지 못했다. 가끔 자해 충동까지 느꼈다. 한편 박순덕의 새 아파트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지하철 개통과 함께 2년 후 완공 예정이라고 했다. 그 사이 박순덕은 임시 거주지에서 새로운 삶을 만끽했다. 8억 원의 보상금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했다. 매달 적금도 넣고 가끔 여행도 다녔다. 그동안 아껴만 살았는데 이제는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었다.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신분당선 개통과 택지 개발 효과로 주변 부동산 가격이 계속 급등했다. 박순덕이 받을 신축 아파트의 시세도 15억에서 20억으로 뛰어올랐다. 분양권만으로도 대박이었다. 여기에 현금 보상금 8억까지 합치면 총 28억 원의 재산을 갖게 되는 것이었다. 아들이 가져간 25억보다 3억이나 더 많아진 것이었다. 박순덕은 매일 남편의 영정 앞에서 고마워했다. 그때 그 작은 집 한 채를 사두신 남편의 안목이 이런 큰 복을 가져다 줄 줄 몰랐다고 했다. 아들에게 배신당해 절망했던 그 순간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고 했다. 만약 압구정동 아파트에 그대로 있었다면 이런 기회를 놓쳤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6. 무너진 자존심과 굽은 무릎. 박민수 부부의 생활고는 극에 달했다. 4억 원의 빚에 짓눌린 채 겨우 연명하고 있었다. 박민수는 낮에는 병원에서 일하고 밤에는 응급실 당직을 서며 부업을 했다.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다른 병원에서 대진을 뛰었다. 한 달 수입이 겨우 700만 원 정도였지만 빚 이자만 월 250만 원이 넘었다. 생활비를 아껴 써도 매달 빚이 불어났다. 최유진도 마트 계산원 외에 새벽 택배 분류 아르바이트까지 했다.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택배 상하차 작업을 했다. 40대 중반 나이에 20kg짜리 박스를 나르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랐다. 그래도 월 100만 원이라도 더 벌어야 했다. 하루 2~3시간밖에 자지 못해서 늘 피곤했다. 더 참담한 것은 체면 때문에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강남 부자 행세를 하며 자랑하던 친구들 앞에서 처참한 현실을 드러낼 수 없었다. 의대 동창 모임에서는 모두 성공한 의사가 됐는데 자신만 이런 꼴이 됐다는 자격지심이 컸다. SNS도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그동안 고급 레스토랑과 해외여행 사진으로 가득했던 피드가 부끄러워졌다.
어느 날 최유진이 충격적인 제안을 했다. 시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자는 것이었다.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빌면 어머니께서 도와주실지도 모른다고 했다. 박민수는 처음에 펄펄 뛰며 거절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었다. 박민수는 몰래 어머니 소식을 알아봤다. 지인을 통해 분당 쪽에서 택지 개발로 대박이 났다는 소문을 들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그런 변두리에서 무슨 대박이냐며 비웃었다. 하지만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정말이었다. 신분당선 연장과 함께 대규모 신도시가 개발됐고 어머니가 20억이 넘는 보상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박민수의 가슴이 찢어졌다. 자신이 내쫓은 어머니가 벼락부자가 됐다니. 그동안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던 그 허름한 집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것이다. 만약 어머니를 내쫓지 않았다면, 만약 함께 살았다면 하는 후회가 밀려왔다. 그 돈이면 사업 실패도 만회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에 미칠 것 같았다. 하지만 후회해봐야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박민수는 자존심을 완전히 접고 어머니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다. 그동안 어머니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었다. 아무리 모자지간이라도 용서받기 힘든 일이었다. 박민수 부부는 결국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어머니가 사는 새 아파트 주소를 알아내는 데만 2주일이 걸렸다.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서 간신히 정보를 얻었다. 32평짜리 고급 아파트에 혼자 산다는 것이었다. 박민수는 믿기지 않았다. 그동안 무시했던 어머니가 자신보다 훨씬 더 좋은 집에 사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찾아가는 날 부부는 초라한 옷차림에 3만 원짜리 꽃다발 하나 들고 어머니 집 앞에 섰다. 아파트 단지는 정말 웅장했다. 최신식 고층 건물의 조경도 아름다웠다. 현관 로비는 5성급 호텔 수준이었다. 박민수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살던 압구정동 아파트보다 훨씬 더 좋아 보였다. 경비원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방문 목적을 물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부부의 마음은 복잡했다. 과연 어머니가 문을 열어줄까 하는 걱정과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교차했다. 32층에서 내려 현관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렸다. 몇 초 후 인터폰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냐고 물었다. 박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들이라고 했다. 잠시 침묵이 흘렸다. 어머니는 무슨 일로 왔냐고 차갑게 물었다. 그동안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용무냐는 것이었다. 박민수는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 그동안 잘못했다며 한 번만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문이 열렸다. 70대 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동안 못 본 사이 훨씬 건강해 보였다. 7. 뒤바뀐 운명의 마지막 장. 박순덕의 새 아파트 입주식 날이 드디어 왔다. 32평짜리 고급 아파트는 모든 면에서 완벽했다. 거실 전면 창문으로 보이는 전망이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다. 멀리 한강이 굽이쳐 흐르고 서울 시내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최신식 시스템 키친에 아일랜드 식탁 드레스룸까지 갖춘 집이었다. 바닥은 모두 원목 마루였고 화장실은 호텔급 대리석으로 마감됐다. 동네 사람들과 택지개발 조합원들이 모여서 성대한 축하 잔치를 벌였다. 70대 할머니가 이런 최고급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을 모두가 부러워했다. 박순덕은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을 맞았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아들에게 배신당했던 그 절망적인 순간들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입주식 파티가 한창일 때였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초라한 차림의 남녀 2명이 나타났다. 박민수와 최유진이었다. 둘 다 말이 아니었다. 박민수는 머리가 많이 빠져서 나이보다 10살은 더 늙어 보였다. 스트레스와 과로로 얼굴도 푸석해졌다. 최유진은 살이 많이 빠져서 볼이 쑥 들어갔다. 야간 아르바이트로 피부도 거칠어졌다. 값싼 옷차림에 구겨진 꽃다발 하나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너무 처량했다. 그동안 명품만 입고 다니던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다. 구두도 낡아서 밑창이 다 떨어져 나갔고 옷에는 얼룩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다. 완전히 몰락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박순덕은 아들 내외를 보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분노와 원망, 그리움과 연민이 한꺼번에 가슴을 짓눌렀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단단히 다잡았다. 그동안 당한 모멸감과 상처가 쉽게 지워질 리 없었다. 자신을 쫓아낸 그 잔인했던 순간들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박순덕은 차갑게 물었다. 무슨 일로 찾아왔냐고 했다. 박민수는 즉시 무릎을 꿇었다. 축하 잔치에 참석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개의치 않고 땅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의 모든 잘못을 빈다고 했다. 어머니를 내쫓은 것, 집을 빼앗은 것, 비인간적으로 대한 것 모든 것을 후회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다고 자책했다. 최유진도 남편 옆에 무릎을 꿇으며 따라서 용서를 빌었다. 시어머니께 못된 짓을 한 자신이 죄인이라고 했다. 그때는 정신이 나가서 그런 짓을 했다며 이제야 정신을 차렸다고 애원했다. 두 사람 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박순덕의 마음은 이미 단단히 굳어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저런 초라한 사람들이 박순덕 할머니와 무슨 관계냐고 수군댔다. 혹시 사기꾼들 아니냐며 경계하는 사람도 있었다. 박순덕은 조용히 말했다.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라고 소개했다. 사람들은 더욱 놀랐다. 할머니가 이렇게 잘 사는데 아들이 저런 꼴이냐며 혀를 찼다. 뭔가 사연이 있을 것이라며 궁금해했다. 박민수 부부는 계속 애원했다. 다시 가족이 되고 싶다고 했다. 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시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남은 평생 효도하며 살겠다고 다짐했다. 이 넓은 집에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도 외로우실 테니 함께 살면서 모시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박순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박순덕은 차분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재산은 빼앗을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과 인연은 빼앗을 수 없다고 했다. 자신들이 3개월간 보여준 가짜 효심과 그 이후에 보여준 잔인함이 진짜 마음이었다고 했다. 지금 하는 말들은 그저 돈 때문에 하는 가식일 뿐이라고 단정했다. 어려울 때 부모를 버린 자식이 잘 될 때만 찾아오는 것은 효도가 아니라 이용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박민수는 더욱 간절하게 애원했다. 정말 뉘우치고 있다고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 했다. 무릎을 꿇은 채로 계속 사과했다. 하지만 박순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70평생 살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다고 했다. 진짜 가족은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지 좋을 때만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특히 박순덕은 그들이 자신을 내쫓을 때 한 말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얹혀 산다고 한 말, 이제 우리도 살기 힘들다고 한 말, 그때는 왜 그런 말을 했냐며 따져 물었다. 그때 그 말들이 진심이었다면 지금 하는 말들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최유진이 울먹이며 변명했다. 그때는 젊어서 철이 없었다고 시어머니의 소중함을 몰랐다고 했다. 하지만 박순덕은 냉정하게 답했다. 40대 중반이 젊다고 할 나이냐며 나이 탓을 하지 말라고 했다.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는 나이와 상관없이 어릴 때부터 형성되는 것이라며 지금 와서 변했다고 해도 믿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순덕은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다. 자신들이 25억짜리 집을 가지고도 어머니 한 명 모시기 힘들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보다 적은 돈으로 어떻게 모시겠느냐고 물었다. 그때보다 경제 형편이 훨씬 어려워진 상황에서 진심으로 효도할 수 있다고 믿느냐며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다. 박민수 부부는 할 말이 없었다. 결국 박민수 부부는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까지 애원했지만 박순덕의 마음은 요지부동이었다. 아파트 단지를 나서면서 박민수는 여러 번 뒤를 돌아봤다. 어머니가 사는 고급 아파트가 저녁 햇살에 황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자신이 놓친 기회가, 자신이 저버린 효심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돌아가는 길에 최유진이 말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더 이상 어머니께 기댈 수 없다고 했다. 박민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평생 치르며 살아야 한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이었다.